3학년, 4학년까지는 수학을 즐겁게 했습니다. 근데 5학년이 되어서 5학년부터의 수학은 좀 이상해. 내가 알던 그 수학이 아니야, 엄마. 학교 공부의 수준에서만 문제집을 풀리셨던 거예요. 수학 잘 배우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유쾌한 반! 네, 안녕하세요. 수학이 좋아서 수학책 쓰고 수학책 연구하고 있는 천종현 연구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초등식이 어떻게 수학을 배워가면 좋을지 로드맵을 좀 그려주셨으면 하는데요. 학년별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아이가 수학에 대한 재능이 좀 있다 생각하시면 심화 수학을 접근을 하시되 재학년 거라기보다 학년을 좀 낮춰서 하면 되는데요. 사고력 수학도 이제 거의 심화들이니까 그래서 한 1학년, 2학년까지는 연산 위주로 기본기 만들고 그 다음에 심화 또는 사고력 수학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 3학년부터는 교과 공부를 분명하게 잡아가야 되는 시기예요. 5, 6학년 정도 시기를 앞두고는 중등 선행을 신경을 안 쓰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수학은 제일 중요한 건 100점 맞는 아이로 키우는 거죠. 100점 맞는 것과 선행하는 건 좀 별개입니다. 선행은 전략이고요. 미리 대비해서 공부하고 중학생이 되어서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어서 내신을 챙길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게 학원에서 무분별하게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겉핥기식의 선행이 되고 선행에 맞지 않는 아이가 선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 이상 할 수 있는 아이라면 나중에 내신을 챙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선행의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은 중등을 언제 시작할지 계획을 세워보자 라고 기준을 정해 놓으면 좋은데요. 3학년, 4학년 요때 예를 들면 문제집 한 권이 교과 문제집이 6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수학을 아주 잘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한 주에 한 단원, 다 푸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뭐 8주 이런 식으로 한 권의 책을 공부하는 시기들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루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3학년 때부터 점차 조금씩 늘려서 양으로 보면 한 4권은 풀게 했더라고요. 3학년 이상의 아이들 중에 학습 습관이 잡힌 아이들은 그걸 즐겁게 해내거든요. 한 학기가 얼마 걸리고 1년이 얼마 걸리고 이런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루틴을 돌았을 때 중등은 언제쯤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학원 같은 경우도 커리큘럼을 짤 때 특목고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언제쯤에 중등을 들어가고 언제쯤에 고등을 들어가고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역산을 해서 아이들이 해낼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계획을 만들어 가거든요. 가정학습을 하시면서도 그런 로드맵을 짜고 아이가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루틴과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초등 저학년 때 연산만 좀 집중해도 성공한 거라고 볼까요? 연산은 기본 학습이기 때문에 기본은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연산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너무나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차라리 연산이 꼭 필요한 오히려 3학년 이상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릴 때는 생각하는 수학에 대한 바탕과 즐거움을 알려줄 수 있는 교재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해요. 어린아이들의 교육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교구 위주로 하는 공부도 학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약간은 좀 경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릴 때 교구를 많이 만지는 공부는 합당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실력을 키워주는 공부는 아니에요. 말하자면 색종이를 접어가지고 자르는 문제가 어린아이들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색종이를 접어서 자르는 게 아이가 어려워한다고 해서 잘라서 관찰하고 그려보자, 이렇게 만약에 수업을 활동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미술이지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시기에 합당한 교육이지만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 아이 수준에 맞을까, 이건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연산을 초등 내내 꾸준히 하는 것도 필요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단원을 한 주에 풀게 하고 심화 문제들까지도 접근하게 하고 하려면 연산이 능숙해야 됩니다.
만약에 4학년 1학기 문제집을 들어간다 하면 해당되는 연산은 선행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그 단원에 생각하는 문제들에 깊이 있게 빠져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학습 효율을 위해서라도 연산을 해주는 게 좋겠다. 왜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많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심에 놓고 있는 저의 생각은 정확하게 잘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5학년 전후로 수학을 포기한다는 아이들도 만나봤어요. 얼마든지 주위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이 아이는 3학년, 4학년까지는 수학을 즐겁게 했습니다. 근데 5학년이 되어서 엄마에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5학년부터의 수학은 좀 이상해. 내가 알던 그 수학이 아니야, 엄마. 이런 표현을 썼대요. 학습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사실 중등이잖아요. 초등은 본격적인 학습은 아니니까 학교 공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학교 공부의 수준에서만 문제집을 풀리셨던 거예요. 근데 학교 수학은 엄청 쉬워요. 학교 수학은 쉽다는 말이 나누라고 할 땐 나누면 답이고요. 더하라고 할 땐 더하면 답이고요. 하라는 대로 하면 답이 나와요. 결국 이제 심화라는 걸 하는 거죠. 심화는 근데 아이들마다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학 공부는 3학년부터거든요. 심화서의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걸 2학년 2학기 정도에서 느낄 수 있어요. 그게 곱셈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2학년 2학기에 난이도 있는 그 곱셈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거꾸로 계산하게 한다던가 이게 나눗셈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심화 문제집들은 2학년에서 배운 거 이상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시간 계산이 어렵긴 해요. 시간 계산은 2학년 2학기 때 10진법 위주로 어릴 때부터 맨날 10 만드는 연산만 하다가 60도 만들어야 되고 12가 되면 낮밤이나 뭐 오전 오후 같은 것도 바뀌고 뭐 이렇게 복잡해지죠. 그리고 시간 계산 같은 측정의 영역은 더 중요한 게 계산법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아이들 잘 못하는 경우들을 보면 세로셈으로 시끼리 더하고 분끼리 더하고 받아올림하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배우거든요.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도형이라든가 분수라든가 그것들을 활용해서 풀게 되는 문제들이 다양해지고 하기 때문에 수학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5학년은 사실 어려운 게 너무 많아서요. 약수와 배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입체도형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어려워요. 아이가 어려워하면 어머님들이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게 이것들을 어떻게 쉽게 설명해서 이해하고 갈 건가예요.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간지각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아이는 공간지각력이 약한 것 같아요. 어릴 때 교구를 많이 안 가지고 놀아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하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형이 약하다라고 하시는 게 도형 전반적으로 약해라고 하시지 말고 아이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저희 아이는 사고력 수학을 접하지 않고 초등 교과서로 공부만 네, 계속 네. 해왔었어 갖고 사고력 수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보를 이제 입수했을 그 시기에는 네, 너무 네.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좀 보낼 걸 이런 생각을 뒤늦게 좀 했었는데 사고력 수학은 영재교육원 교육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크게 된 사고력 수학이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사교육입니다. 그렇죠. 네. 사고력 수학이 사고력을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수학 공부 자체가 사고력을 키워준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사고력 수학을 오래 한 사람인데 긍정적인 부분은 사고력 수학 학원들이라고 하는 학원들은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토론하고 물어보고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하는 교육 방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5학년 어머님들 중에 똑같은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래요? 네, 학교 수학 잘 했었는데 우리 아이가 사고력 수학을 안 해서 그런가 봐 하고 사고력 수학을 지금이라도 찾아서 해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지금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쌓일 수 있도록 로드맵이든 학습 설계를 해주시는 게 정도다. 사고력 수학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세요. 가정에서 또 이 사고력 수학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것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네. 사고력 교육, 심화 교육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면 2가지 책 추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어릴 때는 탑사고력 수학, 그리고 따라하면 풀리는 초등수학 책이 작년에 나왔는데요. 심화는 어렵지만 심화를 어렵게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심화를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출판사 책 중에 뭐 디딤돌이 영역이 잘 나누어져 있어요. 어떤 아이에게는 심화가 응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에게는 정말 최상일 수도 있고, 사고력 문제집 많이 있잖아요. 어릴 때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을 설정을 하시되 처음에 시작한다고 하면 1학년이면 7세 단계, 2학년이면 1학년 단계를 선택하셔서 수월하게 하세요. 그 이유는 원래 심화서고 사고력이라는 책들은 보통 나와 있는 내용의 폭도 교과를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2배 심화예요. 처음부터 그냥 내학년 말고 조금 더 낮게 네, 시작해서 시작할 때는 거부감을 좀 줄일 수 있긴 네, 하겠네요. 어려우니까요. 맞아. 최상위를 푸는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아이들일까 저는 늘 궁금했는데요. 어떤 아이들이 최상위를 하는 걸까요? 20년 전에 제가 대치동에 처음 갔을 때는 최상위를 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 하나는 그걸 해야 된대. 이게 잘못된 정보예요. 심화는 아이의 수준에 맞게, 아이 수준이 만약에 100이라면 110 정도, 120 정도를 아이에게 해주는 거죠. 오답이 한 20, 30%는 나올 수 있는 책을. 그렇게 해야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발전하잖아요. 잘 풀기만 하는 책을 반복해서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학 공부의 본질이 심화 문제를 푸는 데 있긴 하다. 그래야 늘고. 하지만 아이들의 수준이라는 것은 다 최상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러니까 아이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2년 후에는 저 교재를 도전할 수 있도록 4년 후에는 이 정도 이런 계획들을 세우시는 게 현실적인 거죠. 바람직한 겁니다.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공부법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입학을 앞두면 중1 전체 과정을 선행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네. 초등 과정을 다시 복습을 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게 되거든요. 네네. 아이들에 따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 6학년 과정이 중학교 1학년 과정과 되게 많이 닮아 있어요. 5학년, 6학년 과정이 어려웠으면 중학교 1학년 공부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본이 되게 잘 닦아져 있고 초등 수학도 정말 깊이 있게 해왔고 그런 경우에는 중학교 1학년 수학도 뭐 예를 들면 유리수의 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초등에 아예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빼고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공부도 앞에 했던 것의 연속으로 생각하고 적어도 센 수학 정도까지. 네, 그리고 정말 잘하는 아이들은 일품이라든가 블랙라벨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정말 공부 좋아하고 열심히 해온 아이들이 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중등도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기를 권유해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어느 학년이든 간에 정확한 개념 이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중등 책 중에 일반적인 개념서들은 숨마 쿰 라우데라고 그런 책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방학입니다. 그래서 돌밥하느라고 많이 지쳐 계실 텐데요. 우리 초등, 중, 고학년 아이들 방학 기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방학은 제일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게 약점 학습이라고 약점. 생각하고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오답 노트인데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오답 노트는 한 종류의 책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개념서보다는 학기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중심이 되어야 되는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오답 노트를 하시는데 뭘 작성하고 옮겨 적고 하는 게 아니라 한 권을 더 삽니다. 네, 한 권을 더 사서 얘가 오답 노트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딸 가르칠 때 중등 센 수학을 이제 얘는 오답 노트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한 권 더 사서 같은 걸 했었는데 한 권을 더 사서 아이가 틀렸던 문제, 질문했던 문제, 어려워했던 문제를 구분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표시를 해주고 오답 노트인 그 교재. 네. 그걸 방학 때 이제 풀리는 거죠.
방학 같은 때 반복해 주는 게 되게 효율적이고 좋은 뭐 베타 인지 학습이기도 하고 내가 뭐 약한지 알아가는 공부의 과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 수준에서의 심화서에 대한 복습만 한번 제대로 해줘도 성적은 잘 나올 거라는 거죠. 가정학습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네. 집에서 하는 가정교육과 사교육의 이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엄마나 아빠분들 중에 아이를 과고 영재고를 목표로 하지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선행 많이 하지 않고 공부시키고 있는 부모님들도 있으세요. 이것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집교육을 당장의 성적의 어떤 우위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재학년 심화를 잘해서 누가 실력 저축을 잘해 놓느냐 이런 부분들의 싸움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대치동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에 대치동 분위기 어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어떤 분위기? 선행? 그랬더니 불과 얼마 전이에요. 중등은 언제 들어가? 좀 한다고 하면 초3. 고등은 언제 들어가? 좀 한다고 하면 초6.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몇 개 학원이 저희는 초3부터 중등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준이 또 낮아졌어요. 그래서 학군지에서 들려오는 선행에 대한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잣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학원 교육으로부터 편하고 확률이 높은 어떻게 보면 근데 공부를 엄청 많이 시켜서 확률을 높이는 그런 선택과 아이의 학습 의지, 학습 정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켜주면서 독서도 많이 하고 스스로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로 이렇게 키워가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학원 고르는 방법 네,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원의 선택은 저는 분명히 한 가지입니다. 실력을 끌어올려주려고 하는 의지와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가. 근데 학원에서는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고 맡겨주세요. 제가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심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자라는 거죠. 어떤 분들 중에는 윗학년의 개념을 쭉 하면 지금 학년 것도 쉽게 풀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수학은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 방법들을 배우고 그게 쌓여야 정말 실력이 이렇게 쌓이고 저축이 되는 거지 개념을 아무리 많이 집어넣는다고 해도 실력이 쌓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 건 확실하니까요. 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 부모님들이 도움을 주는 방법들을 알려주셔도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예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이 어머니는 초등학교 한 3학년 내외 공부가 진짜 필요할 때부터 아이의 문제집을 2권을 사셨어요. 하나는 엄마 책, 하나는 아이 책. 그래서 3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렇게 식탁에 아이하고 마주 앉아 과외 선생님을 자처하신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다만 대학 교육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수학을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좋은 대학을 나오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모르시는 게 있으면 아이한테 어떻게 풀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아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엄마한테 어떻게 풀었는지 물어보고, 같이 어려운 건 둘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저희 막내 이모님인데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항상 가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고 그 자세를 저는 이모가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큰아이가 서울대를 가긴 했는데 삼수해서 갔어요. 그렇게 공부 잘했었는데 어떻게 삼수까지 했어? 뭐가 어려웠어? 물어봤더니 수학이었더라고요. 고등학교 한 1, 2학년을 지나면서 수학이 부족하다고 느꼈었대요. 그러면 학원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좋은 선생님을 못 찾아본 걸 되게 후회하더라고요. 엄마가 아빠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 케이스처럼 선생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정학습은 학습 정서 또는 인적성 교육에 신경을 쓴다. 네, 그리고 만약에 가정학습 자체를 내가 가르치는 사람까지 자처한다라고 하면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엄마도 공부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다. 네, 이런 부분들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문제집 찾아야죠. 네. 끝으로 수학 잘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다정한 응원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딱
딱 하나만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화를 내지 마십시오.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저는 혼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잘 배울 수 있는 교육을 해 나가면 아이의 실력은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화이팅 하시죠. 수학 어렵지만 해볼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도 좀 심어주신 것 같아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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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습니다.